당신의 지친 마음에 보내는 편지. 혹시 이런 날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딱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 날 말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에 가슴이 철렁하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아픈 곳 자랑, 자식 자랑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고, 돌아서는 길엔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발걸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평생 마음을 쓰며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사람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음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마음이 샘물처럼 펑펑 솟아나서 써도 마르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오후에 접어든 지금 문득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샘물은 말라가는데 써야 할 곳은 여전히 많고, 조금만 마음을 써도 금방 지치고 고단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약해졌나? 이제는 만사가 귀찮고 사람도 다 싫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껏 마음을 쓰는 방식이 인생의 전반전에 맞춰져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 맞는 새로운 마음 사용 설명서를 익혀야 합니다. 자동차가 오래되면 엔진 오일을 갈아주고 부품을 교체해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나이가 들면 점검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같은 길을 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지듯,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주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행은 내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낡은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지혜를 채우는 치유의 여정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쓰느라 닳고 다른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거나 누우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마음이 더 피곤해지는가? 마음은 오래된 집의 배관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별일 아닌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서운해지는 요즘, 도대체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우리의 마음을 오래된 집의 배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의 마음 배관은 새것처럼 깨끗하고 매끄러웠습니다. 감정의 물이 콸콸 흘러도 막힘이 없었고 찌꺼기가 쌓일 틈도 없이 금방 배출되었습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해도 에이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히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배관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생 살아오며 겪은 크고 작은 상처들, 풀리지 않은 오해들, 억눌러온 감정의 찌꺼기들이 배관벽에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맥경화처럼 배관이 좁아지고 거칠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감정의 물이 조금만 흘러도 금방 막히고 역류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속 좁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배관이 너무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 감정을 순조롭게 흘려보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사느라 내 마음 배관에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느라 정작 내 마음속에 쌓여가는 찌꺼기들은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피로감과 답답함은 이제 제발 나 좀 청소해줘, 이제 나 좀 돌봐줘 라고 외치는 당신, 영혼의 간절한 신호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는 지갑 속의 현금과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이가 들면 마음의 에너지 총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노화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복잡한 상황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쉽게 불안해지며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마음의 지갑에 현금이 두둑했습니다. 누가 감정을 좀 긁어대도 에이 내가 쏜다 하고 쿨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빠듯한 에너지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자식이 속을 썩이고 배우자가 섭섭하게 하고 뉴스는 불안한 소식만 전해오니 안 그래도 부족한 마음의 현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감정의 만성적자 상태라고 부릅니다. 들어오는 에너지는 없는데 나가는 에너지만 많으니 당연히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면 즐거움보다는 피로가 먼저 몰려오고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예전처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나는 이제 내 마음 하나 챙기기도 버겁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생의 주기가 변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고 뿌리로 에너지를 모으듯 우리도 이제 외부로 향하던 에너지를 거두어 내면을 돌보는 데 써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정밀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의 마음이 결코 약해진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되면 감정이 무뎌지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노년의 마음이 더 정밀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세상의 소음에 묻혀 내면의 소리를 잘 듣지 못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경쟁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되면 불필요한 욕망들이 가지치게 되면서 마음의 시야가 맑아집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눈물이 핑 돌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우주의 섭리를 느끼고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 이것은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수성이 깊어지고 섬세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만큼 상처에도 예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껍데기 같은 관계, 영양가 없는 대화는 견딜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생겼기에 가짜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까워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더 깊고 본질적인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피로와 예민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이자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마음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마음의 배관이 오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배관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찌꺼기들이 끼어 있는지, 왜 우리는 늘 비슷한 문제로 마음을 끓이는지 그 보이지 않는 패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이토록 지치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무엇일까요? 밖에서 벌어지는 시끄러운 사건들, 내 속을 썩이는 사람들, 물론 그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아주 고요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나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오래된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과 다투었는데 기분 나쁜 감정은 10년 전, 20년 전에 겪었던 그 불쾌함과 똑같다는 느낌. 대상은 며느리이기도 하고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자이기도 한데 그들에게서 느끼는 섭섭함의 맛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계속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나름의 생존 방식을 터득했습니다. 이럴 땐 참아야 해. 저런 표정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저만큼은 해야지. 이런 규칙들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길을 냈습니다. 숲속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저절로 오솔길이 생기듯 뇌 속에도 감정의 고속도로가 뚫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쌩하니 탄이 달려가 버립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받으면 바쁜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새끼리 있는데도 순식간에 내가 늙었다고 무시하나? 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서운함의 종착역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꼬여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길이 너무나 익숙하고 잘 닦여 있어서 마음의 핸들이 저절로 그쪽으로 꺾인 것뿐입니다. 이 자동화된 패턴 중에서도 우리 시니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기대라는 이름의 계약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많은 계약서를 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친구 경조사에 얼마나 돈을 썼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오직 나 혼자뿐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은 그런 계약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혼자 쓴 계약서를 들고 상대방에게 왜 계약을 안 지키냐고 따지니
상대는 황당하고 나는 억울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는 게 정칭이지 라는 생각. 그것이 우리 세대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착각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말해도 모르는 게 타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아서 해주는 마음을 기대하다가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 무너짐이 반복될 때마다 마음의 에너지는 바닥난 독처럼 줄줄 새어나갑니다. 두 번째 주범은 비교라는 이름의 독입니다. 젊었을 때만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하는 비교는 더 아프고 잔인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창회에 나가면 다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강남에 집을 사줬다더라. 누구는 70이 넘어서도 골프를 치러 다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이고 지나온 세월이 헛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며 괴로워한다고요.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그 친구의 속사정이 어떤지, 그 집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어떤 한숨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보고 내 알맹이를 깎아내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갉아먹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여기서 불교의 깊은 지혜 하나를 빌려오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두 개의 화살에 비유하셨습니다. 길을 가다 날아온 화살에 몸을 맞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병, 이별, 경제적 어려움 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이죠.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지 않아도 될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늙어서 이제 끝장이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겠지 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피로는 첫 번째 화살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스스로 쏘아대는 수백, 수천 발의 두 번째 화살 때문입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첫 번째 화살은 그냥 듣고 흘리면 그만인데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두 번째 화살 나고 이불을 걷어차는 동안 우리 마음은 너덜너덜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소리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역시 비슷한 조언을 건넵니다. 그들은 세상 일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날씨, 경기 불황, 타인의 마음, 자식의 인생, 지나간 과거, 다가올 죽음. 이것들은 신의 영역이거나 타인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가짐, 나의 태도,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지, 이것은 온전히 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불안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 손을 떠난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흔들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마음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고, 늙어가는 세월을 붙잡으려 하고,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갈망합니다. 잡히지 않는 연기를 손으로 잡으려 하니 힘만 빠지고 허무해질 수밖에요.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친 것은 세상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까지 몽땅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익숙한 서운함의 길로 핸들을 꺾으려는 그 순간 내가 또 옛날 습관대로 가고 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패턴으로 상처받는지 아는 사람은 적어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야. 내 기대가 컸던 거야. 이건 현실이 비참한 게 아니야. 내가 남과 비교하는 안경을 썼기 때문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낡은 배관을 뜯어내고 새 물기를 트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제3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마음의 힘을 덜 들이면서도 더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마음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따라오십시오. 앞서 우리는 마음을 지치게 만드는 낡은 습관과 보이지 않는 패턴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아끼고 덜 상처받으며 단단하게 지킬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마음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고단한 것은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엉뚱한 곳에 너무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의 가계부를 다시 써야 합니다. 돈을 아껴 쓰듯 남은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말아야 할지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이 마음을 비운다, 내려놓는다고 하면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혼자 사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시끄러운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합니다.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면서도 길을 빨리지 않는 법.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 내면의 방을 고요하게 지키는 법.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기술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을 고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남편의 양말 벗는 습관 하나 고치기가 그리 힘들던가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내 말 좀 듣지? 하며 끊임없이 상대를 깎고 다듬으려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70년, 80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뼈이고 살입니다. 내가 잔소리 몇 마디 한다고 바뀔 리 만무합니다. 바위가 내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그 바위를 맨손으로 밀어내려 하면 내 손만 까지고 어깨만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위를 밀어내는 대신 조용히 바위 옆으로 물길을 내어 흘러갑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평생 저런 모양으로 생긴 바위구나. 너는 거기 있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렇게 마음먹는 순간 상대를 향해 쏟아붓던 엄청난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현명한 철수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마음의 기술은 거리두기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거리두기라고 하면 왠지 매정하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거리를 둬? 친구 사이에 정없게 시리. 이런 생각 때문에 싫어도 억지로 참고 힘들어도 다 받아줍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한 거리는 단절이 아닙니다.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숲속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나무도 가지끼리 서로 닿을 듯 말 듯 일정한 간격을 유지합니다.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서로의 햇빛을 가리고 바람이 통하지 않아 둘 다 병들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대의 가시가 내 살을 찌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바람이 통할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통로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든 일로 짜증을 낼 때 예전에는 그 짜증이 내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풀이야? 하며 같이 화를 내거나 내가 못나서 자식이 고생하나 하며 같이 우울해했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없는 상태, 즉 감정이 뒤엉킨 상태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투명한 유리벽을 하나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너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저 아이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구나.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저건 내 감정이 아니라 저 아이의 감정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순간 상대의 부정적인 기운이 내 마음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나는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힘들었나 보네 한마디 건네면 그만입니다. 같이 늪에 빠져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늪 밖에서 단단한 밧줄을 던져주는 것이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사소한 소음들을 배경음악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 유독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많아집니다.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투, 친구의 잘난 척하는 소리, 뉴스 앵커의 불안한 목소리.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의미를 부여하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의 볼륨 조절기를 돌려야 합니다. 카페에 가서 친구와 대화할 때 주변의 소음이 시끄러워도 대화에 집중하면 웅성거리는 소리는 그저 배경음악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 영양가 없는 소리들은 의미를 해석하지 말고 그냥 소음으로 분류해버리십시오. 누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라디오가 켜졌구나. 잡음이 좀 섞였네. 그리고 채널을 돌려버리십시오. 그 말뜻이 뭔지, 왜 저렇게 말하는지 분석하려 들지 마십시오. 쓰레기 봉투를 굳이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냄새나는 말은 그냥 묶어서 내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성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노년에는 좀 둔감한 것이,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것이 최고의 지성이자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반응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공을 던지면 무조건 받아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화를 내고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고 늘 남의 장단에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이 날아와도 잡지 않고 바닥에 떨어지게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만 지을 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을 하던 사람이 지쳐서 왜 아무 대꾸도 안 하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오? 그 사람이 내 것이지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마찬가지요. 당신이 퍼부은 욕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다시 당신의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통쾌하고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비난의 화살, 짜증의 화살을 쏘더라도 내가 가슴을 열고 맞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화살이 날아오네? 안 받아요? 하고 쓱 피하면 화살은 허공을 가르다 땅에 떨어집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침묵과 여유가 상대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를 고요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시선이 바깥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식들은 잘 사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나? 내 집 안방은 비워두고 남의 집 담장 너머만 기웃거린 셈입니다. 그러니 정작 내 마음의 집은 냉골이 되고 먼지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거두어 내 안을 비추십시오. 오늘 내 몸 컨디션은 어떤지,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 행복한 미소를 짓는지, 나를 관찰하고 나를 돌보는데 에너지를 쓰십시오.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썼던 에너지의 10분의 1만 나에게 써도 인생 후반부는 놀랍도록 풍요로워집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단단한 심지가 생기면 바깥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의 평온은 자식이 효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쓸데없는 문을 닫고 소중한 문을 열어 닦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에너지가 새는 구멍을 막고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볼까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해석을 바꾸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질량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마음의 차원을 한 단계 높이는, 그래서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은 깊은 철학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마음의 에너지를 아끼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제는 시선을 조금 더 높이 들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요령을 넘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눈, 즉 철학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그릇 자체를 바꾸면 담기는 인생의 맛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전반전의 규칙이 더 많이 채우고 더 높이 쌓고 더 빠르게 달리는 것이었다면 후반전의 규칙은 정반대입니다. 비우고 낮추고 흐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규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젊은 날의 방식대로 살려 할 때 우리는 삐걱거리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많은 분이 마음을 비운다는 말을 참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돌 닦는 스님이나 하는 일이지 속세에 사는 내가 어떻게 마음을 비우냐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빈 그릇의 철학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쓸모있는 이유는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방을 만들 때 벽을 세우고 창을 내지만 방이 쓸모있는 이유는 그 안에 빈 공간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그릇에 이미 무언가가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귀한 산의 진미도 담을 수 없습니다. 방 안에 가구와 짐이 꽉 차 있다면 사람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있음 유의, 이로움을 주는 것은 없음 부의, 쓰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그릇과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이 마음 그릇에 너무 많은 것을 채워 넣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고집, 자식에 대한 기대, 과거의 영광, 풀리지 않은 억울함,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그릇이 찰랑거릴 정도로 꽉 차 있으니 오늘 하루가 주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봐도 감동할 자리가 없고 손주가 재롱을 피워도 여유 있게 받아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넘쳐흐르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의 과제는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을 비워내어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어제 마시다 남은 식은 차를 버려야 오늘 가두려낸 향긋한 차를 담을 수 있듯이 묵은 감정과 생각을 쏟아버려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는 자존심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존경이 들어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커야 하는데 하는 욕심을 비워내면 그 자리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이 꽉 찬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힘을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을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배우자의 성격을 고치려 했고 자식의 인생 항로를 바꾸려 했고 내 늙어가는 모습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대한 강물 같아서 내 손바닥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하면 할수록 물살은 거세지고 내 팔만 부러집니다. 고통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은 이래야만 해라고 우기는 내 생각에서 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의 안경을 바꿔 써야 합니다. 비가 오면 왜 비가 오고 난리야 하며 화를 내는 대신 비가 오니 먼지가 씻겨나가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연락이 뜸하면 무심한 거지라고 해석하는 대신 무소식이 희소식이니 별일 없이 잘 사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석 하나를 바꾸는 순간 지옥 같던 마음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유심, 조이체위심자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는 것이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풍파를 던져도 그럴 수도 있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유연하게 받아넘기는 힘. 내 마음의 평온을 외부 상황에 저당 잡히지 않는 힘. 이것이야말로 시니어가 가져야 할 진짜 힘이자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또한 우리는 장자공즈가 말한 목계무바의 경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뜻인데 최고의 싸움닭은 상대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위협해도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자극에도 파르르 떨고 반응하는 것이 살아있음의 증거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즉각 화를 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계처럼 묵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시비와 칭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람결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 먼지에 내 마음의 호수가 흐려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것,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상황을 제압하는 것, 이 고요한 위험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계절의 순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봄에 피는 꽃은 아름답지만 가을에 지는 낙엽도 그에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봄꽃처럼 화려하지 않다고 슬퍼합니다. 주름진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느려진 걸음을 한탄합니다. 이것은 가을에 서서 봄을 붙잡으려는 어리석음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돌아감의 계절입니다. 잎사귀는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고 열매는 익어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감은 패배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음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발산의 에너지라면 노년은 안으로 갈무리하는 수렴의 에너지입니다. 이제는 밖으로 나가 싸울 때가 아니라 내 안으로 돌아와 지나온 삶을 음미하고 정리할 때입니다. 나이듦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는 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입니다. 한낮의 태양은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지만 저녁 노을은 누구나 넋을 잃고 바라보며 위로를 얻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치열했던 젊은 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넉넉하고 따뜻한 빛으로 주변을 감싸 안아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애쓰지 마십시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 헤엄치지 말고 그저 물결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가십시오. 물은 다투지 않고도 만물을 이롭게 하며 결국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삶, 순리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평온의 바다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해석의 안경을 바꿔 쓰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지 않으셨는지요? 이제 우리의 긴 여행도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가벼워진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그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배관을 점검하고 보이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고 쓸데없는 구멍을 막고 마침내 그릇을 비우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가벼워진 그 마음을 안고 남은 인생을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 아름다운 마무리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마지막 편지를 들어주십시오.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어떠십니까?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은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로 빽빽했습니다. 무거웠고 복잡했고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무거움은 누가 내 어깨에 얹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해 짊어지고 있었던 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워낸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지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마지막 상량식과도 같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으니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따뜻하게 불을 지피고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생 후반부를 지배해야 할 단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심플함입니다. 젊은 날의 인생이 더하기였다면 지금부터의 인생은 빼기여야 합니다. 관계도, 물건도, 생각도, 그리고 마음 씀씀이도 줄여야 합니다. 혹시 아직도 휴대전화 속 수백 명의 연락처를 보며 이 사람들과 인연을 놓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십니까?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정원사가 나무를 사랑하는 방식은 무작정 가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어 뿌리의 힘을 튼튼한 가지로 모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탐스러운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밀도로 가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허무해지는 모임,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친구, 의무감으로 나가는 경조사,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욕먹으면 어쩌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싫은 사람 비위 맞추는 데 쓰기에는 남은 당신의 시간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깝습니다.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단 한두 사람에게 그 정성을 쏟으십시오. 많은 물을 얕게 뿌리면 금방 증발하지만 한 곳에 깊게 주면 뿌리에 닿습니다. 슴슴한 된장찌개 하나를 놓고 마주 앉아도 편안한 사람, 침묵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런 진짜들과 깊고 진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것이 남은 생을 외롭지 않고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몸을 빌려 태어난 귀한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주인의 도리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하거나 그들의 행복을 내 행복의 조건으로 삼지 마십시오. 이것을 저는 감정의 독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불행해지는 삶은 내 행복의 리모컨을 자식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리모컨을 다시 찾아오십시오. 그들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은 스스로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나는 나의 삶을 즐기겠다. 이 쿨하고 당당한 태도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당신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제 마음의 중심축을 세우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가 흔들려도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 배 밑바닥에 평형수라는 무거운 물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누가 내 속을 긁어놓아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 즉 마음의 관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관성은 거창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루틴에서 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이불을 반듯하게 개는 것, 식사 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보는 것, 저녁에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것, 이렇게 나 자신과 약속한 소소한 일상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규칙적인 리듬이 당신을 살립니다. 큰일이 닥쳐 마음이 널뛰는 날에도 습관처럼 이불을 개고 차를 마시는 동안 마음은 거짓말처럼 차분해집니다. 세상은 뒤숭숭해도 나의 일상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감각,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 단단한 감각이 당신을 어떤 풍파 속에서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덜 쓰고 더 깊게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5만 가지 일에 마음을 썼습니다. 옆집 개 짖는 소리에도 신경 쓰고 정치인들 싸움에도 화를 내고 연예인 걱정까지 했습니다.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지 못하고 이리저리 흩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의 돋보기를 초점에 맞춰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미움, 질투에는 마음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대신 감사와 감탄과 사랑에는 스위치를 켜고 볼륨을 높이십시오. 길가에 피인 꽃 한 송이를 볼 때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다면 이제는 쪼그리고 앉아 그 생명력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었니? 하고 말을 걸어주십시오.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보며 삼키지 말고 쌀알의 단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깊게 쓰는 법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도 농도가 다릅니다. 불평하며 보내는 10년보다 감탄하며 보내는 1년이 훨씬 깁니다. 늙음은 쇠퇴감이 아니라 익어감이라고 했습니다. 풋사과는 시지만 익은 사과는 달콤하고 향기롭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풋내나는 분노와 불안 대신 잘 익은 사과처럼 은은한 향기와 깊은 맛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오롯이 당신을 위한 보너스 게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버느라, 부모 봉양하느라 치열했던 의무 방어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선물한 자유시간입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김 부장, 이 여사, 그런 호칭들 다 내려놓고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당신의 이름 석자로 살아가십시오. 남 눈치 보느라 못 입었던 화려한 옷도 입어보고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워보십시오. 이 나이의 주책이지 라는 말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당신이 웃으면 그게 정답이고 당신이 좋으면 그게 법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지난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참 험한 길을 건너오셨습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언덕을 넘었고 끝이 안 보이는 터널도 지났습니다. 넘어져 무릎이 깨진 날도 있었고 남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 견뎌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의 거친 손을 한번 어루만져 주십시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닳고 다른 그 손. 세상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손입니다. 거울 속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훈장이고 당신이 세상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책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초라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됩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히 바람처럼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속도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주저앉아 쉬고 꽃이 예쁘면 한참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느릿느릿 가도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고생했다. 참 애썼다. 그리고 고맙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주는 그 인정과 위로가 그 어떤 보약보다 당신을 살게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여 있을 겁니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무심코 마시는 물 한 잔이 더 달게 느껴질 겁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매일매일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설레기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 같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외롭지 않기를 진심을 다해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